그럼 제가 공정분야 입법 동향에 대해서 자료 따르는 자료 있죠? 네. 거기에 첫 번째 한자로 되어 있는 그 상생법,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지금 현재 발의된 현황, 그 다음에 상임위 계류 중인 현황은 첫 페이지, 한 페이지로 요약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료가 있나요? 그 다음 자료 보면은 이 자료 있잖아요. 상생법 뭐 일부 개정 법률안 돼 있어요. 네. 그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이제 그 상생법에는 지금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산자위에 계류되는 법률들이에요. 대개 한 16건 정도 발의가 되어 있는데 11건 정도가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 기술 탈취 관련해서 이 사전에 비밀 유지 협약 체결이라 입증 책임에 대해서 위탁기업도 책임이 있다라는, 또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도, 그다음에 징벌적 손배제도에 대해서 3배 내지는 5배,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중복된 내용도 있고요. 그런 내용 쭉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은 늘 상생법하고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을 하도급법하고는 같이 많이 세팅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위의 상생법 기술터치 관련 상생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하도급법도 동시에 발의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아직 정부에서 계류만 되어 있지 전혀 논의는 진전이, 앞에 말한 기술탈취 관련 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자체 이런 조정권이란 조사권을 부여한다든지, 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발의가 돼 있는데 좀 공정위가 생각하는 기존 정부 부처의 입장하고 조금 이렇게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정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가맹사업법 여기도 많이 22건이 발의가 돼서 계류 중에 있어요. 특히 가맹사업자 단체 구성을 하고 이걸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내는 부분, 그 다음에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 계약을 의무화한다든지, 광고 판촉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전가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참조해 주시고요. 이것도 전혀 현재 정부에서는 논의에 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지난 하반기 법안 논의가 많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14페이지 보시면 가맹사업법 못지않게 또 대리점 관련법이 1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건 대리점 단체 구성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계약 서면으로 이렇게 반드시 통지하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강제했을 경우에 선배에게 3배 내지 10배 상향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발의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서 한 10건 정도가 계류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공정위에서 발의한 온라인 거래 유통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대체가 돼서 그걸로 통합돼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온라인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불공정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도구로 담아내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다음에 20페이지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작년 12월달에
작년에 상당히 공정위에서 공을 들였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법안으로 성사가 돼서 통과가 됐죠. 그 내용, 그리고 아직까지 현재 그렇게 많은 법이 논의가 됐음에도 조금 다른 것에 묻혀가지고 공정위로 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속고발권이 그대로 공정에 남아있는 부분, 그건 참 선방했다라고 그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기업에 관련된 법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통과가 되어 있어요. 그건 하고, 아직까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남아있는 앞으로 또 논의할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에 대해서 조금 적시해 놨습니다. 늘 협동적 공동행위 허용에 대한 이런 부분도 향후에 민감한 내용인데 여전히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법안들이 대체적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이런 흐름 정도를 참고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이거 법안의 흐름 공정분야 입법 동향은 그러하고 뒤에 참고일로 그 코로나 무슨 상생연대 3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아직 법은 안 됐습니다. 손실보상법, 코로나2 공유법이라고 그렇습니다만 협력이익 공유법, 사회연대 기금법, 이걸 민주당에서는 상생연대 3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꾸로 경제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지만은 어쨌든 취지는 영업 제한이나 기존의 법에 의해서 금지된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당과 정부, 청와대 간에는 향후 입법을 통해서 발생하는, 향후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 하자는 데에서는 오케이 하는데, 기존에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도 국가재정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소급 적용에 대한 논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도 이 어젠다 자체에 대해서 조금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들도 어쨌든 이 제안의 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대체적으로 지금 금년에 스타트하고 있는 금년도 예산 560조의 좀 긴축 편성, 다시 말해 허리띠 졸라매기를 통해서 좀 예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특히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적자 국채 발행, 이런 정도인데 거기도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손실보상법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력이익 공유제는 기존의 20대 국회 때도 이미 몇 분의 의원들이 발의를 한 바가 있고, 현재 협력이익 공유제는 산업위에도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계류가 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 공유법, 이것도 협력이익 공유제하고 내용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좀 이익을 본 업종들이 연대기금 형태로 해서 좀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 계층을 좀 돕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 공유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경제계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고, 금융권에서도 좀 불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회연대 기금법은 이것도 협력이익 공유법과 조금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손실보상법, 코로나2 공유법, 사회연대 기금법은 아직 법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2월 국회 때 이 세 가지 법이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가 되면서 진행이 모양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플러스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상당 부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플러스해서 손실보상법이 향후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만 언급이 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의 지원하는 방안이냐 선별이냐 그 집중이냐에 따라서 조금 물살을 타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입법 동향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특임교수로 있습니다. 작년 8월까지 제가 공정위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사실은 이 가지금 부과에서 중소기업 이제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는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이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과정이 너무 과도하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게 해당과도 특히 이제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갖고 우리 김경만 의원님이 이 윤리 세미나를 개최해야 되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고, 또 저를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내용을 아셨는지 어쨌든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현직에 있을 때 왜 이런 과징금 부과가 이렇게 좀 중소기업에서 과대해졌냐 그러면은 그 새 정부 전에는 과징금 고시에서 이렇게 부과율을 정하고 최종 부과 단계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폭적인 감경을 해줬어요. 거의 뭐 한 50%나 아니면 많게는 7, 80%까지. 그랬는데 이제 새 정부가 갖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공정위가 너무 이렇게 자의적으로 아니면 재량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해 주면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재량을 싹 없애거나 아니면 계속 감경을 시켜버린 거죠.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공정거래법 조금 전에 김경환 의원 설명하신 것처럼 과징금 2배로 상향을 해버렸어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빨리 개정을 안 하면요 중소기업도 장학금을 했다고 문 닫아야 될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도 오늘 엔간하면 중립 아니면 공정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그리고 이 주제만큼은 제가 아까 뭐 김경만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 피해 이 관련된 이 3법에 대해서 상생연대 3법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이 다른 공정거래법 아니면 다른 뭐 대중소기업 관련된 법 개정보다도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게 저는 이 기업 규모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너무 과도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개선 안 하면은 정말이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정환 의원님, 교수님께서 좋은 용역을 해주셨던 게 저도 이렇게 대충은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 발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사실 뭐 저한테 용역했으면 훨씬 더 싸게 그냥 금방 심플하게 만들어졌을 텐데 어쨌든 뭐 그렇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 용역을 해주셨으니까 그 발표를 한 20분 듣고 그 다음에 여기 토론하시는 분 네 분이죠? 세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발표까지는 안 한 5분이나 7분 정도만 해주시고, 왜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되게 난처하게 되니까 공정위한테 그냥 말하고 그래야 공정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마저도 제가 지금 공정 입장이 아니고 공정위 개선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어쨌든 그런 걸 들으시고, 제가 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는데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좀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과징금을 공동행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되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업종별로 예컨대 도매업에는 1%, 저기 도매업이 2%, 소매 3%,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또 도매는 1%, 소매는 1.2% 이렇게 감해주거든요. 그리고 뭐 반복적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 올리고 그게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만 갖고 오면 우리 대화도 쉬울 것 같고 그걸 우리 김명원 위원님께서 빨리 발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어떤 법 발의보다도 그게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그냥 마지막까지 막 드리고 나중에 또 뒤에 있으면 더 말씀 드리는 걸 하고 우리 그 연구하신 우리 이정환 교수님께 가초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 이렇게 하면 돼. 예, 좀 만나서 네, 좀 전에 소개받은 이정환입니다. 우선은 뭐 의원님이나 지 교수님께서 다 이 발표에 좀 부담을 들어주셨네요. 나중에 공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용역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연구 목적으로 짧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 때는 공정거래법 말고 전체 법률을 알지만 공정위에 사실 관한 13개 법률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과징금 관련해서는 9개 정도가 과징금 법률 조항이 있고 실제로 과징금 부과하는 법률 한 5-6개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전체를 한번 뒤집어 보니까 어떤 만진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1학기 상반기 하고 나서 보니까 이 과징금이 생각보다 중소기업이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겠구나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에는 그러면 공정거래법만 좀 깊이 있게 한번 해보자. 사실 법률마다 과징금 조항이 렉스 값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평균 내면 또 바이어스가 되니까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자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공정거래법에 대한 과징금, 실제로 대표 조치가 과징금이 부과된 자료를 가지고 실증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많은 법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사실은 중소기업한테 차등 부과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원래 한쪽도 꾸준히 있었고요. 또한 차등 부과를 하면 안 된다. 어차피 부당이익의 환수가 목적인데 그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 저게 수십 년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이 데이터가 아니라 계속 말로서 하다 보니까 실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과징금 부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보자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뭐 종합회의에서 일부 기업 데이터 등을 분석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자리고 이게 시발점이 돼서 지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트리거가 돼서 중소기업한테 정말 실제로 부당이익 환수 플러스 진짜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는 위반 행위와 감사는 선순환 효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클리어스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초창기에 1980년대 과징금이 생길 때를 보시면 이제 부당이익 환수 관점에서 엄밀하게 정확하게 정말 이익을 얼마를 했냐 환수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행정제재 의미는 뭐냐 결국 억제를 간정해요. 결국 위반하는 걸 모두 다 걸러낸다면 부당이익을 환수만 해도 되는데 이는 우리가 교통범죄과와 똑같은 개념이죠. 얼마 안 거두면 사실 위반해서 한 번만 걸린다 생각하면 걸릴 때만 10,000원, 5만원 내면 되지만 만약에 한 번 위반했을 때 100만원을 받는다면 거의 항상 조심을 하는 거죠. 그 억제력 관점에서 보면 부당이익 플러스 얼마나 했을 때 기업들이 조심할 거냐 앞으로 사고를 안 치게끔 그러니까 위반했을 때 뒤에서 여기 나오진 않지만 부당한 공동행위가 사실은 실제로 걸릴 확률은 20% 내외라고 해요.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러면 15번 나쁜 짓에서 한 번만 걸리니까 실제로 부당이익 환수만 하면은 사실은 남는 장사인 거죠. 계속 어기고 걸렸을 때만 부당이익 내면 되고 4번은 내가 돈을 버니까 기업은 반복해서 위반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위반할 때 5배를 받았으면 사실 한 번 걸리면 과거에 잘못한 게 다 환수가 됐으니까 쉽게 사고를 안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은 해외 국가들은 행정 제재 성격에서
부당이익 플러스 알파를 많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같이 부과했을 때 기업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어떤 기업은 과다하고 느낄 거고 작은 기업은 과소하고 느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데이터를 보면 과징금이 최대가 2017년이 1조 3천억, 이때가 풀컴이 1조 300이 그쳤을 때 그 평균 보면 3천억에서 원래 작년 상반기인데 1,500억이니까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한 3천억 되겠죠. 어쨌든 간에 부당이익이 3천억 내에 걷히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많이 거치면 좋은 거냐? 이것도 다 모르는 거죠. 그럼 적게 거치면 좋으냐? 그 뭐 위원장께서 과징금 적게 거쳤다 하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작년인가? 근데 이게 결국 많이 거쳐도 문제고 적게 거쳐도 문제고 그럼 100% 위반을 다 걸러낸다면 적당히 거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항상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기준에서 관련 매출이나 부과 기준이 정말 적정하냐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 지금 뭐 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처 재량의 문제 때문에 부처 재량을 확 없애놓으니까 잣대로 가니까 중지서서하고 대기업하고 동일한 잣대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또 이것도 문제가 되고 결국은 세 번째는 기업 규모를 가지고 차등할 문제가 계속 논란은 되지만 문제 제기는 하지만 그게 반대 데이터나 반대 여론에 계속 비춰서 실행을 못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머지 과징금이 실제로 언론에서 보면 많이 반환돼 되고 있고 부당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사실은 패소율이 거의 한 80% 나와서 그것도 이슈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별건으로 하고 그러나 기업 규모로 과징금 차등하는 거는 별건으로 충분히 사실 볼 만한 의의가 있다 싶어서 여기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과징금 관련해서 보시면 1980년 처음 나오고 나서 총 2020년까지 61차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30차례 정도가 전면하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탑법 개정이 30차례가 있어요. 그 중에 과징금 관련해서도 17회나 조항 신설이나 개정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과징금도 꾸준히 주요 개정 항목인 거죠.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가 추가되고 전면 개정 때 사업자 단체가 추가되고 그 다음 92년에 불공정 거래 행위 그래서 재판매가 94년이 추가되고 그래서 이제 94년 정도 되면 모든 항목이 다 추가가 돼요. 근데 이제 문구는 요때는 다 요 정도까지는 다 부당이익 한수입니다. 엄밀히 위반한 걸 따져갖고 이익 한수가 목적이었고 이제는 96년에 이제 일부 개정이 되면서 현재 문구대로 돼요. 이제는 부당이익 한수 플러스 행정제재로청에서 최대 얼마까지 매기자 라고 이제 문구가 거의 현재처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일부 변화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 전면 개정은 사실은 전면 개정됐다는 건 과거에 법령들 누더기 처음에 뭐 23조의 2항 뭐 이런 23조 2, 24조 2 이런 식의 추가되면서 누더기가 된 걸 사실은 조항을 다시 늘려놓은 거지 과징금 쪽으로 보면 사실 뭔가 할 게 없어요. 2배 늘린 것 같게. 큰 변화는 없다. 전면 개정된 거하고는. 이런 관점에서 되고 이게 결국은 전면적으로 이제 변화가 된 내용이고요. 결국은 과징금 조항 보시면 이제 6조의 이제 시장 지배적 지위에서 100분의 3 그리고 이제 경제적 집중 쪽에서 지주회사 이쪽에 위반의 중심으로 해서 100분의 10 최대 10% 그리고 22조가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100분의 10 그리고 이제 24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불공정 거래행위하고 특수관계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100분의 2 또는 여기 특수관계인 쪽은 100분의 5까지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 단체 다음 조항인데 여기가 사업자 단체 쪽에 5억이고 그리고 사업자 단체 행위에 참가한 기업들을 이제 보면 여기 부당한 공동행위는 100분의 10까지 불공정 거래행위에 참여는 100분의 5까지가 되어 있고요. 재판매 쪽이 100분의 2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반 조항이 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바뀐 게 여기 다 최대값이 다 3은 6으로 바뀌고요. 10억은 20억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됐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가 결국은 이제 위반 행위에 따라서 얼마나 가중할 거냐 시작점입니다. 부과 기준을 보시면 이 항목별로 보면 모든 경우가 최대 10% 때리는 게 여기 보면 시장 지배적 지위가 남용액이 최대 3%지만 실제로 매우 중대할 때만 2.3에서 3% 때리고 일반적인 1.5에서 2.5 약하는 0.에서 1.5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 쪽은 최대 10%까지 그러니까 제일 약한 중대한 사항도 5%까지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고 이제 여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이제 비율로 때리는 거고요. 일종의 예산액의 70%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법쪽에서 상당히 애매하게 되는 게 보면 불공정 거래행 안에 이제 여기 사업자단체
특수관계인 부당한 지원 행위가 있어요. 최대값은 5%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보면 세부 시행령을 보면 지원 이득 행위의 80%, 50%, 20%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논문 구조는 주로 보면 시행령 쪽에만 나와 있고 본법에서는 사실 교묘하게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최대치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불매치가 이런 매치가 안 맞는데도 보면 안 고치는 것 같아요. 그냥 살짝 모른 척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부당한 지원 행위는 최대값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복 조치 쪽은 예외적으로 2% 미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위반 행위 유형이 7개고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은 11개 건에 대해서 현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라고죠. 그러니까 요거는 중대하냐 아니면 처음에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기계적으로 비율에 맞춰서 이제 때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뭐, 근데 정확히 매우 중대는 어떠냐 판단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형태인 것 같고요. 보시면 사건이 인지하고 나서 착수 보고 및 사건 조사 심사하고 나서 위원회 상정하고 나서 위원회 심의 의결하고 나서 이게 이제 시정 조치로 시정 명령이냐 과징금이냐 고발이 나오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의 신청하고 행정소 넘어가는데 여기 시정 조치의 과징금 항목을 살펴보면 기본 산정 기준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까 전에 관련 매출액의 위반액에 따라서 중대성 정도의 상중하에 따라서 때리는 거죠. 최대치는 맥스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가는 것. 다음 두 번째는 1차 조정, 의무적 조정 과징금인데요. 이 경우는 1차 조정 보시면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는 의미는 뭐냐? 1차 조정은 기계적입니다. 이 기업이 주어진 기간 내에서 몇 회를 위반했냐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1차는 거의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가 사실 이제 임의적 조정입니다. 1차 조정 고시 기준에 따라서 가중이나 강경을 하는데 문제는 2차가 이제 이슈가 계속 발생합니다. 뭐냐면 2차의 자세히 가중사항은 많지가 않아요. 법에서 계속 없앴어요. 가중. 강경 쪽은 뭐냐면 자진협조, 조사협조, 자진시정에 따라서 강경을 해줘요. 그럼 누가 조사를 협조를 많이 할 거냐? 법무팀이나 이런 조직이 있는 데는 조사를 협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2차 조정에서 상당한 감소가 다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해서 그 다음 여기가 공식용어는 부가가징금인데 이제 추가 조정하고 최종으로 단어를 나눠놨습니다. 이 법령상으로는 이게 부가가징금 항목인데 두 개가 있어요. 추가 조정, 2차 조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과정하고 판단은 감액, 감리, 연재의 의미는 뭐냐? 이때는 뭐냐면 자본금이 이제 어느 정도 파산이 일어난다든가 적자인 자본 잠식이 심한 기업한테 이제는 감액을 해줘요. 특수하게. 100분의 100까지 해줄 수 있어요. 결국은 이 경우는 이제 결국은 위원회에 속하는 역할이죠. 약간 상당히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이제 말씀하신 게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혜택을 받았다고 이야기 많이 해요. 추가 조정에서. 근데 실제로 데이터에서 그러냐? 암묵적으로는 중소기업은 많이 깎아주지 않았냐? 그런데 실제 데이터가 그런지랑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추가 조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 최종에서는 결국은 의미는 뭐냐면 100만 원 미만하고 부가가징금이 100단위 미만은 이제 깎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중소기업은 100만 원 미만은 안 내게 되는 거고, 100이 하면 절사해서 이제 최종 과정은 결정되고, 이것도 기계적이죠. 결국은 3번인 2차 조정과 추가 조정이 결국은 부처 재량권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누가 혜택을 볼 거냐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데이터로 내용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2018년, 2019년 2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20개월 자료에서 대표 조치용을 과징금 부과 건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총 93건입니다. 과징금 부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기업들이 여러 개 있겠죠. 부당한 공동행위는 기업이 한 3개, 5개 막 나오니까요. 그래서 실제 기업 안에 해당되는 피진 기업은 428개, 평균 한 4개씩 나오는 거죠. 보시면 2년간의 분석을 보면 시장 지배적 지위는 한 건밖에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대기업에 해당되는 코리안미, 예를 들어 해상 항공보험 쪽에 한 건이기 때문에 대기업 쪽에 해당돼서 금액도 크게 나오고, 경제력 집중은 한 건, 세 건을 살펴보니까 뭐냐면 종근당 홀딩스라든가 이쪽 이런 기업들이 보면 약간 지주회사 행위위반 쪽입니다. 경제력 집중 쪽은 아니고요. 지주회사 행위위반 쪽이고, 경제력 집중해서 지주회사 행위위반 쪽에 세 건 있고요. 4건이 보다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2018년에 부당한 공동의 50건, 2019년 28건에서 상당 기업 수도 대기업 87, 중소기업 323입니다. 이걸 하이라이트한 이유는 대중소 비교는 요건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대중소기업이 많지도 않고 실제로 바이어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불공정 거래행위도 2, 6건 정도, 5건 정도가 기업 수로 5개 있을 거예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도
한 건 한 건 있었는데 여기는 일화라든가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 의미는 뭐냐면 지배형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하고 재판매 가격 행위하고 경쟁 기준 행위는 사실은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주면 안 되는 일반 항목들이죠. 사실은 중소기업이 발생할 확률도 없고 결국 법률 중에서도 모든 가진금한테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중은 위반 행위별로 또 중소기업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큰 흐름에서 보면 전체 분석 보시면 관련 매출액에서 이제 시장이 되죠. 가진금이 그러니까 최초 산정 비율을 전체 따져보면 2.63%밖에 안 때려요. 우리가 평균 부당한 공동행위는 10%까지 하지만 실제로 전체 평균 내보면 2.63%고 최종 가진금은 2.05가 0.58%포인트 감소한다. 즉 보시면 최초 가진금 대비 최종 가진금은 78% 정도니까 약 22%가 최초 가진금 때리고 나서 매기고 나서 1차 조정, 2차 조정, 추가 조정, 최종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즉 최초 가진금 대비 공정위가 20% 정도는 감액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최초 산정을 하고 나서 1차 조정에서는 약 3%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 반복해서 위반의 행위가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위반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계속 위반 행위가 나온다는 것은 가진금이 어느 정도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조정을 보시면 이제 이전 단계 대비 83%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한 17% 정도가 2차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추가 조정도 여기서 요 단계 대비 2차 조정 대비 추가 조정이 다시 한 10% 정도가 감액이 되는 거죠. 일종의 이건 사실은 데이터에서 살펴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관계없이 대기업도 이제는 뭐 이런 좀 자본 잠식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똑같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사실 추가 조정에서. 그러니까 최종 조정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뒷단위 철사 정도니까 큰 변화가 없다. 전 단계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크게 보면 평균 20% 정도가 감액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협상 과정에서.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나중에는 이제 데이터별로는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결국은 최초 산정에는 당연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하고 그리고 경제력 집중, 불공정 거래, 부당 공정이 이런 식으로 가진금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최종 가진금 비율은 불공정이나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게 오히려 위반 행위한 기업을 보니까 자본 잠식이 일어나서 100% 감액의 준비가 나온 거예요. 대기업한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감소하는 형태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메시지는 그냥 비율을 보시기 위한 거고 실제로는 대중소기업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진금을 납부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영업이익에서 여러분 돈을 남겨야지 부당이익이 발생했다는 건 매출액보다는 사실 매출액 곱하기 영업이익이 6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추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영업이익을 따져보니까 이 가진금 비율이 총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사실 경제력 집중이 0.14%밖에 안 되고 여기도 부당한 공백 0.01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 건에 비하면. 사실은 기업한테는 매출액에서나 영업이익에서 가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다음 법령에서 2배 높인 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때. 가진금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나 이제 대중소의 차이는 다음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만 분석한 겁니다. 자. 대기업의 관련 매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은 134억, 중소기업은 38억 정도입니다. 최초 산정 금액은 대기업 중에 3.5, 중소기업은 8천만 원인데 보시면 여기서 기준값 대비 과징금 변화 비율을 보시면 최초는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2.59, 중소기업은 2.19. 처음부터 낮게 때려진 이유는 뭐겠어요? 이 의미는 뭐예요? 결국 대기업이 더 중한 위반을 한다는 거예요. 즉 여기 출발점이 다른데 사람들은 벌써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줬지 않냐 이런 논리면 안 되는 거죠. 즉 중소기업은 위반의 정도가 약한 거고 대기업은 처음부터 위반 정도가 높은 걸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은 거지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줬지 않냐 그런 논리는 아닌 거죠. 근데 잘못 보면 대기업을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1차 위반은 가중 요소라고 했잖아요. 자 대기업은 이거 증가가 돼요. 대기업은 반복해서 계속 위반하는 애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간에. 근데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 의미는 뭐냐 중소기업은 한 번 가진 것 맞으면 위반을 안 하는 거예요. 사업 영향을 주니까.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1차까지는 보면 여기 올라가죠. 2차 보시는 거예요.
대기업이 엄청나게 감소가 일어나요. 근데 중소기업도 감소가 일어나요. 근데 이건 둘 다 감소가 일어나요. 추가도 감소가 일어나죠. 최종도 일어나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보셔야 돼요. 최초 4년 대비 과징금 변화를 보시면 2차에서 보시면 최초에서 늘어났다가 2차에서 84까지 감소하죠. 여기는 85% 감소하는데 전 대비하면 이거는 이쪽은 1차 다음 대비 2차는 어떻게 감소하냐? 22% 감소를 해요. 근데 중소기업은 14% 감소해요. 즉 2차가 임의적 자진 협력에 따라서 시정적 협력에 따라서 감소하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엄청난 감소 혜택을 받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14%밖에 감면 못 받아요. 즉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많이 줬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이 상당한 감면을 받고 있고 중소기업은 실제로 2단계에서 감면을 못 받고 있다. 추가 단계에서 많은 돌리면 추가 단계에서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주지 않냐 말을 하죠. 이 전 단계 보시면 5% 감면되고 있고 8% 감면되고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추가 감면은 자본 잠식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관계없이 다 같이 감면 비슷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즉 최종은 거의 차이 없죠. 결국은 중소기업 많은 논리가 중소기업한테 추가 감면이라든가 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추가 감면은 차이가 없고 2차 감면 쪽에서 시정 조치나 자진 협력에 따라 조사 협력에 따라서 대기업만 더 많이 감면이 일어난다. 그게 단계별 출발해야 되는데 만약에 최초에서 마지막만 출발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 이제 심지어 여기서 출발해보면 처음부터 낮게 출발하고 더 나아지니까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줬지 않냐 이 숫자만 보면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위반 정도가 여기에서 출발점 100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현재 전혀 혜택은 중소기업한테 혜택은 전혀 안 주고 있다는 게 명확한 겁니다. 심지어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단계를 보면요. 1차가 실제로 보면 대기업이 상당한 페이브를 받고 있는 거죠. 여기는 객관적 데이터에 위반해서 나온 건데 대기업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엄청나게 대기업은 혜택을 받고 있구나. 반면에 중소기업은 별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중소기업 혜택을 주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엄밀히 말하면 시정 조치나 조사 협력에서 협조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객관적으로 자료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값으로 보면 안 나타나지만 단계별로 분석해 보면 이런 차이가 이제 나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업이익에서 보시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영업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미미해요. 위반해도 뭐 돈 내는데 별 부담이 없어요. 중소기업은 매출액 0.5% 차지해요. 총 매출액이 엄청나게 감소도 한번 나오죠. 이거보다도 영업이익 대비를 보시면 대기업 중소기업은 이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자기 총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율은 0.1%밖에 안 돼요. 한 건에 대한 벌금을 내도 과징금을 내도 크게 사업에 영향이 없어요. 중소기업 보시면 10% 정도 차지해요. 이 한 건 위반하는 순간 자기들 1년 농사가 거의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업이익은 결국은 기업이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매출액 곱하기 얼마가 부가가치를 영업이익을 추정한 건데 실제로 중소기업한테는 너무 많은 걸 지금 하고 있다. 부당이 환수긴 하지만 중소기업은 과다 억제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이 데이터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은 별로 영향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 대기업 차이를 보면 이와 같이 상당하게 여러 관점에서 우리 차이가 과다하게 중소기업한테 지금은 환수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징금 일괄율 적용 시 문제점은 2차 조정 감면 비율에서 기업 규모별 차이가 발생하더라. 즉 2차 조정은 1차가 정액되고 나서 감면한 대기업 중견기업이 20.65 감면하고 중소기업이 14.3. 즉 대기업 중소기업이 더 많은 자직 감면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똑같이 감면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이 더 많이 감면을 받으니 이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 비율에서 기업 규모 차이 발생한다는 건, 즉 영업이익률은 일종의 약간 기업이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인데 대기업은 0.14지만 중소기업은 9.45보다. 즉 파산할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한테 이렇게 많이 때리면. 중소기업은 결국은 일종의 억제력 효과는 있지만 억제력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사업을 못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물론 중소기업이 과소하면 대기업이 과다할 수, 이건 차이는 용어의 차이도 있지만 상대적 개념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은 상당히 지금 많이 영업이익 사장률이 너무 높아서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서 한번 위반을 잘못하면. 자,
세 번째는 앞에 돼 있다 별개인데 과징금 부과 이후에 영업이익을 이게 기업 규모를 감사 살펴봤었죠. 2018년 위반한 기업을 가지고 이 전년도 매출하고 2018년 매출하고 2019년 영업이익을 살펴봤어요. 한번. 그걸 이게 부가가 위반한 기업들이고요. 이건 일반 기업들. 자, 위반한 기업이 2018년 위반을 했어요. 대기업, 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20% 감소를 해요. 중소기업은 26% 감소를 해요. 즉 과징금 내는 해 과징금을 내다 보니까 그 해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기업, 중소기업은 그 다음에도 22% 감소 영향을 받고 마이너스. 대기업, 중소기업은 8.7%밖에 안 돼요. 대기업은 금방 회복되지만 중소기업은 엄청나게 영향을 더 계속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그 기업이 어떤 선순환으로 가는 억제력 효과가 아니라 잘못하면 망하게 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지금 과징금이 중소기업한테는. 근데 이건 그러면 사회 환경을 영향받을 수 있냐 해서 일반 전체 기업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전체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보다 당연히 심지어 과징금 받을 애들이 더 빨리 회복을 해요. 그러면 얘들은 시장 상황은 0.87% 감소했지만 여전히 더 많이 감소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 기업의 특성이 아니고 시장 상황까지 감안해도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과징금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과징금 부과의 핵심은 관련 매출액 곱하기 법정 기준율이에요. 이게 결국은 영업이익이에요. 결국 이 법정 기준율을 생각하면 추정을 해보면 결국 영업이익률이 돼야 되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실제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따져보면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6.55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중소기업은 평균 3년치를 따져보면 3.6밖에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차이가 45%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징금 관련 법정 부과율을 때리면 중소기업은 더 과다하게 될 확률이 많은 거죠. 기본적으로 같은 매출이 발생해도 영업이익률이 낮다 보니까 부당이익이 적은 거죠. 중소기업은. 근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기 시작하면 중소기업은 과다하게 부과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분명히 영업이익률 차이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 기준으로 같이 가는 것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선이 필요하더라. 결국 이 영업이익 차이가 한 45% 발생하니까 적어도 20%에서 40% 이상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지금은 중견기업 데이터가 적어서 뭉쳐놨지만 이거 분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도 이렇게 보면 약간 반 이상 대기업보다 50%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업종별로. 그리고 미국도 보면 별점에서 기업 규모에 차등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가산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사실은 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진국들도 거의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죠. 너무 이제 평등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조항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필요가 없고요. 부당한 공동행위하고 그 다음 불공정 거래행위하고 마지막 사업자 단체로 세 개가 필요한데 근데 불공정 거래행위도 분명해서 보면 특수관계인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 분리를 해야 돼요. 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은 한테는 혜택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부터 분리를 하고 과징금 조항을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행위, 사업자 단체 세 가지긴 한데 불공정 거래행위에서 사업자 특수관계는 다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복조치도 당연히 보복조치한테 과징금 깎아주면 안 되죠. 기업 규모라서. 이것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법조항을 분리하는 내용이고 추구 문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거래법부터 먼저 차등 부과하는 문구가 들어가야지만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 다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구를 넣는 게 맞겠다. 그리고 여기부터 고쳐야 되는 게 왜냐하면 법에 따라서 모든 법을 차등해주면 다 기업 규모를 차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항별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시행령을 어디서 바꿀 거냐? 기본 산정 기준 1차 조정, 2차 조정, 추가 조정, 요거 임의로, 최종 조정 요 있다면 여기서 바꾸면 너무 혼란이 많은 거고요. 1차, 2차에서 바꾸기에는 벌써 반면이 되기 때문에 차 여기는 사실은 3차 조정 요 단계에서 여기는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가 필요하다. 3차 조정에 이제 기업 규모를 조정 과징금에 대한 걸 강제로 하는 게 거의 없겠다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여기서 강제적으로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에 따라서 차당 부과하는데 3차 조정이라는 걸 하나 만들자. 그래서 시행령은 어디다 할 거냐? 61조 제1조 별표 2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나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3차 조정이라고 최대 100분의 40까지 차등하여 공제한다. 이러면 이제부터는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법도 만지고 시행령도 이렇게 만져줘야지만 전체적으로 차등부과는 일률적으로 원활히니까 맞는 거죠. 자, 결론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로 봤을 때 충분히 차등 부과해야지만 억제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대기업한테는 과소 억제력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중소기업한테는 과다 억제력이 발생하니까 차등 부과해서 억제력을 비슷하게 가지고 가자라는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추가 연구 의미는 뭐냐면 이게 2019년하고 18년, 19년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지만 2년밖에 아니고 업종이나 산업별로 주관 분석이라든가 혹시라도 조금 더 분석할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 물론 2년치가 개수가 어느 정도 430개 정도 기업이어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정거래법을 고치기 시작하면 아까 전에 말한 데 총 13개 법률이 있고 그중에 9개가 과징금 관련 법률이 있는데 나머지도 결국은 다 같이 만져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 법들을 같이 만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질문 끝났어요. 네. 네, 발표 여기 마치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정환 교수님 정말 세심하게 분석을 해주셨고 아까 추가적인 아래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크게 변화가 2018년 이전하고 그 이후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감경 요소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 이후만 분석해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는 그 이전까지 분석하시면은 사실은 중소기업한테 상당한 이런 감경 요소를 갖고 감경을 해줬었는데 그 이후에 감경 안 해주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 시간만 조금 지금지 않을까 아쉽네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토론하시는 분들이 조금 짧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에서. 근데 지금 대개 보면은 공정위에 대한 그 공세가 예상되고 공정위에 충분한 발언제를 드리는 거고 우리 최수정 연구부장 실장님께서 정욱조 본부장님 말씀하시고 공정위에서 답변하신 내지는 대책을 말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연구원의 최수정입니다. 사실 가진금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가진금의 사용이 피해자 구제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예전에도 많이 살펴봤었는데 특히 이제 가진금 차등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저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제가 또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징금이 예전에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로 잡혀 있어서 사실은 이제 등록규제의 경우는 사전심사를 받을 때 사실 보통 이제 규제 차등화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규제 차등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보면 이제 과징금의 규제 심사 때 보면은 이제 그 차등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과징금 같은 경우가 차등화의 어떤 과제도 제출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었는데 이제 차등화 부분을 이제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과징금 차등화가 사실 이제 공정거래법 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는 차등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기업 규격으로 사실은 어떤 규제 수능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 있어서 그 비용이 매출액의 어떤 정비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유진적으로 더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사실 이제 가징금 제도가 좀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이제 경제적 분석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다 보니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법의 어떤 동향을 보면 최근에 이제 규제 가버넌스 측면에서 본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3차 산업혁명을 대응해서 어떤 혁신을 좀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방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좀 강화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진금 부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실 불공정 거래 행위와 사실 이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이제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에서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어떤 제도가 새로 신설됐을 때 사실 그 대응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법무팀이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이제 제가 보면서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법이 이제 전면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부당한 공동행위 어떤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은 충분히 법률적으로 대응을 할 수, 사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이 정보 교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다가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위반 행위도 많이 나오고 말씀대로 가진금을 부과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가진금이 이제 강화가 된 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불완전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진금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공정거래법의 가진금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규제 심사를 들어가 보면 가진금이 이제 강화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유를 여쭤보면은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어떤 제재 억제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가진금을 상향하는 좀 기준으로 가는 게 최근에 입법 동향이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게 6%로 만약에 이제 상향을 한다면 타부처에서도 이제 과징금이 사실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그 과징금 제도를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까지는 사전 규제를 좀 살펴보는 중소기업 규제명 평가 제도를 좀 맡고 있었는데, 여러 부처의 어떤 과징금 제도들을 보다 보면은 사실 대기업을 기준으로 산정 기준이 된 공정거래법, 그러니까 물론 뭐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른 법령에 있다 보니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위반자가 많이 되는 경우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가징금 제도에 대해서 어떤 차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제 최근에 있어서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도 점점 강화되는 부분이고, 카드국법 같은 경우도 사실 중소기업도 또 그 위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루어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정 분야 입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미국식의 어떤 디스커버리 제도보다 두 개씩의 제도와 좀 흡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제 어떤 대기업의 경우는 자료를 제출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긍정적 페널티를 받는 것보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런 이제 얻는 이익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들이 이제 여러 법에서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이제 크다는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제가 그 공정분야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서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신고제 도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016년도에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결사의 자유가 헌법상에 이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 단체 같은 게 신고제가 이제 필요하냐, 그때도 좀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어떤 공적인 확인 제도를 통해서 어떤 단체성을 좀 강화하고 협상권을 좀 교섭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의안이 발의가 되었었는데, 그때도 아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래 사업자단체에서 예전에는 신고제를 운영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된 데는 아무래도 이제 진입 규제를 조금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폐지가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책적으로 이익을 좀 평양을 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뭐 5분 이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정환 교수님의 그 통계를 근거로 한 설득력 있는 그 실증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통계에 의한 발표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공정위가 지난 작년 12월에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과징금 2배 상향 조정을 했지만, 사실 2배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가 사유, 이게 좀 불명확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과징금 부과 목적이 이제 징벌적
성격하고 예방에 있잖아요. 있는데 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을 하더라도 아까 이제 최수정 실장님 얘기했듯이 이 대기업은 자금이라든가 인력도 있고 전담 조직이 있기 때문에 뭐 재심이 아니면 행정소송 등으로 그 이전에 비해서 그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경영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 중소기업은 과징금이 폐업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발제자 우리 교수님 얘기했듯이 이 대기업은 그 과징금보다 위반에 따른 이익이 많으면은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정률도 이제 발표 자료에 보면은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조정률은 낮다는 게 통계 나와 있더라고요. 대기업은 24.6, 중소기업은 20.1. 그리고 또 뭐 그 중소기업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대비해서 최종 과징금 비율도 대기업보다 훨씬 높다는 것도 뭐 통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배 올리는 건 맞지 않다. 그 제가 알기로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그 영업이익 격차도 그 0.3%의 대기업이 64.1%의 그 영업이익을 가져가고요. 중소기업 99%의 중소기업은 25%의 그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다던가 아니면 임금 비중도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의 뭐 한 5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45%가 또 협력 관계에 있고요. 또 80%가 대기업 매출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경영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대기업하고 그 중소기업의 불공정 유형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담합입니다. 담합. 예. 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담합의 또 목적이 틀립니다. 대기업은 시장 지배에 강화하지만은 중소기업은 판로 확보라든가 생존을 위한 입찰 담합이거든요. 근데 그 대기업은 또 그 2년씩 그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처벌을 면제받거나 아니면 또 뭐 줄이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가불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또 안 되거든요.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다 감안해서 그 우리 중앙위가 지금까지 꾸준히 건의를 했지만은 규모에 맞게 과징금 부과율을 차등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중소기업 과징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기업만 10% 2배 상향해야 된다. 그 범위도 지위 남용하고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까 우리 그 박사님 얘기했듯이 그 해외 사례도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업종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 또 적용하는 게 틀리잖아요. 뭐 소미업 제조업 다르고 중소기업 다르고 소미업 다르고 중소기업 다르고. 그래서 박사님이 제시한 그 3차 조정 신설 그 모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령에 반영을 한다거나 하는 게 좋을 듯 싶고요. 그 일례로 그 주 52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기업 규모를 감안해가지고 반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첨언을 하면은 지금까지 과징금에 대한 용도가 지금까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일반회계로 편입돼가지고 국고로 편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경만 의원님이 그것도 발의를 하셨나요? 네. 예, 하셨지만은 이 과징금을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 기금의 용도를 이 피해 구제에 써야 된다. 우리 중앙위가 이제 나쁜 단가 조정 협의권을 상생법에는 반영이 됐고 하도급법도 지금 김경만 의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개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단가 조정 협의권, 그 운영에 대한 뭐 조사 연구라든가 교육, 운영 자금 뭐 이런 부분도 그 기금에 쓸 수 있게끔 시행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예. 정말 그 좋은 말씀 잘 많이 듣고 저희가 한번 많이 저희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런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저희가 토론할 수 있게 해주신 의원님과 이제 의원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공정거래소 전면 개정을 해서 특히 이제 과징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부과 상환이 이제 2배씩 상향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개정권 시행식에 맞춰서 이에 대한 세부 산정 기준을 저희 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함에 있어서 오늘 그 토론 내용들, 특히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 이런 부분은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그 과징금 제도 운영할 때 그 최적의 과징금 부과 수준을 이제 설계하는 게 이제 그동안 계속 노력해 왔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좀 저는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희 가장 큰 그 임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정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주제들이 특히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사건 경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경험적으로 느꼈던 점들을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고 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영업이익률과 관련된 그런 결과라든지 그런 분석들 그리고 또 저희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리고 발표장에서 비급 법적 논의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공병의 당연히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하죠. 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질문이라든지 발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좀 작은 의견 같은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문을 제가 미리 드리긴 했는데 내용과는 좀 없는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매출액이 이제 기업 규모를 과도 반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데이터들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이 이제 2018년부터 19년도에 주로 이제 사건들이 다 부당 공동행위 위주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입찰장업 사건으로 저희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찰장업이라는 게 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관련 매출액 편성에서 어떻게 보면 좀 특례 내지 예외적인 좀 면이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시행령에서는 이제 입찰장업에서 관련 매출액을 계약 금액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고 이거는 아시겠지만 특별히 입찰장업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 입찰장업에 참여하지 않은 즉 들러리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낙찰 금액, 계약 금액을 관련 매출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이제 특례를 예외적으로 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어떻게 보면 그 관련 매출액이 실매출액과는 관계가 없고 그러다 보면 기업의 규모도 더욱더 반영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관련 매출 산정이 예외적인 형태인 입찰장업 사건을 위주로 해서 그 관련 매출액이 지금 현행 기업 규모를 과도 반영한다 이렇게 근거로 삼으면은 저희가 이거를 원형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토론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이게 보면서 이제 저희가 저희 부처일 수도 있는데 그 위원회 저희 의견서를 검색할 때 대표 조치를 과징금으로 하시면은 저희가 사실 대표 조치를 고발을 또 우위에 두기 때문에 고발된 과징금 사건들이 이제 누락되는 어떤 그래서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그렇게 했으면 그런 보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제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영업이익과 관련했을 때 이게 사실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로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은 데이터로 더더욱 영업이익으로 나와서 결정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과징금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그걸 밀려나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경쟁을 어떻게 보면 경쟁을 더 촉진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억제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와닿고요. 그리고 또 아까 1차 조정할 때 가중 사유에 중소기업들은 초범만, 그러니까 재범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
이걸 보니까 역시 진짜 이 법이 이 과징금에 하는 억지력이 중소기업이 훨씬 크구나. 그런 것도 뭐 그런 것도 저도 확인이 좀 돼서 굉장히 좀 와닿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소기업들이 받는 부담이 더 대기업이랑은 더 훨씬 크다는 것도 데이터로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사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원래 벌금, 형사에서 벌금이라는 게 이제 법위반 그 어떤 미국 그런 범죄를 억제하는 게 더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논의됐던 일반 형사법에서 났던 그 독일식 일수 벌금제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같은 벌금을 예컨대 1,000만 원을 부과해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력가랑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쨌든 벌금액은 그런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른 요소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이게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비교법적으로 개선책으로 많이 나온 게 독일에서는 일수벌금제라고 해서 벌금을 부과할 때 액수로 하는 게 아니라 며칠로 부과를 하고 거기다가 그 피고인의 그 경제력을 합당한 기준의 곱하기 일수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데 그런 거랑 지금 일맥상통하는 논의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감당할 수 있는 막 법이 위반 억지력의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의 어떤 규모 이런 거를 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건 한번 좀 참고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과징금을 그 일단 뭐 국고에 기속하는 것까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특별히 어떤 특정 용도로 기금 마련하고 이런 논의는 사실 저는 잘 몰랐었는데 아무튼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거 저도 한번 가서 좀 따로 한번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로 뭐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또 발전적인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저도 아무튼 이걸 잘 검토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데 한번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발표하고 토론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4시 반까지 끝내달라고 하는데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 내려서도 뭐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다른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 막 질문, 답변 아니면 토론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분 하시기 전에 저는 제가 그럼 한번 우리 발표자님하고 다른 분들께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뭐냐면은 대안으로 딱 한번 하시면서 아니 시행령을 바꾸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저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시행령으로 바꿔놓으면은 당장에 의원님은 안 그러시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불러다가 이제 공정위 직원 다 그래갖고 왜 법에서 100분의 10 아니면 100분의 20을 했는데 그걸 40%로 깎아놓고 시작하냐 그래갖고 그러면은 공무원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법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거지 다른 어떤 그걸 행정 시행령으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좀 차등 부과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법적인 근거로 해갖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뭐 이상한 교수님 아니면 뭐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의견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까지 듣고서 얘기해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공정거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법을 안 건드려 시행령에서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무조건 공정거래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차등규모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면 시행령도 위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안이 먼저 그리고 어떤 법에만 적용하라고 법에서부터 제한을 하지 않으면 시행령에서도 또 엉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부터 차등 부과의 필요성을 법제하고 시행령에서는 이제 개별 법에서 몇 프로까지 제한하는 법에서까지 뭐 40% 50% 해놓으면 계속 이슈가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차등하면 이제 시행령 넘어가되 차등 부과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법에서 바꿔야 된다는 연도를 저는 가지고 있고 위원 입장에서 사실 어차피 전면 개정이 됐으니까 시행령을 바꾸면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법에서 바꾸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결국은 지금은 항상 논란이 되는 게 관련 매출액의 기업 규모가 반영됐다 이야기 항상 나오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조정 단계에서 감면됐다. 기업에 따라서. 중소기업은 능력이 없으니 감면해서 사실 관련 매출액을 따지고 반영됐다 지금 어느 정도 반영된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실 매출액을 비교해 보기 위반해서는 매출액 비교하면 매출액은 중소기업 대비 35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관련 매출액은 한 3배에서 4배밖에 차이 안 나요. 그죠? 어느 정도는 반영됐지만 관련 매출액에서 기업 규모가 반영됐지만 그러나
상당히 과대하게 반영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너무 중소기업한테는 상대적 차이가 미미하게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면 부분도 아까 데이터에 말했듯이 감면됐지 않냐. 저는 사실은 2018, 19 전하고 전하고 그렇게 차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게 바뀐 저는 최근에 저도 분석하고 싶어서 탈구를 한 거였고, 그렇게 차이가 있었다면 분명히 말 그대로 과거에는 그러면 그 말이 맞았을 수도 있겠다. 중소기업한테 많이 혜택을 줬을 수도 있다. 최근에 없다는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과거의 학자들은 계속 그렇게 감면해줬다. 근데 최근 데이터상으로 전혀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적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고발권 말씀하신 건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발권이 1년에 한 3, 40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가진 걸 매긴 것도 있고 안 매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 조치가 가장 높은 걸로 이게 대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열어서 또다시 고발은 또 결정과 또 의견을 또 구분해서 또 다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걸 사실 걸고 오지는 못했어요. 개수도 좀 더 적기도 하고. 그래서 고발권은 사실 당연히 고발했다는 의미는 과징금 비율이 높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데이터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과징금 비율이 좀 더 평균까지 높아질 거예요. 중소기업, 대기업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상향될 겁니다. 중한 애들만 고발이나 그것도 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대표주까지 하면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처음에 빼고 했고 나중에 다 뒤져보니까 고발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 저는 의견. 일단 지금 이렇게만 분석하는 것도 아주 훌륭하신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거 근데 저는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게 우리 한사모가 나왔으나 우리가 감경 요소를 막 줄인 게 삭제와 간격이 2018년인가 7년인가 그때 그 새 정부가 그게 이제 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하고 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위원할 때라든지 그때도 보면은 중소기업 정말 70~80%까지 이렇게 가면 오로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 거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건 이제 다 사라졌어요. 필요할 때 그게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과징금액이 2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거는 좀 우리 의원님들 문제점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교수님도 나중에 연구실에서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징금에 대해서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에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과징금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와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공정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많이 감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뭐 일반적인 시각은 대기업을 많이 깎아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깎을 때는 일률적으로 하지 대기업은 감경 안 해주고 중소기업만 감경해준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 감경 부과 단계에서 이게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영업이익이나 이렇게 되면은 재량으로 이제 공정위원회에서 감경해 줄 수 있는 그 요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막 줄여놨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10%인가 감경하는 거, 요것만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70~80%도 감해줘야 되는데, 그 영업이 이런 걸 보면은요, 그런 걸 안 하니까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실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거 연구하면 상대적으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정환 교수님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그 뒤에 뭔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건물 때문에 조정을 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에 이제는 감면 많이 해줬잖아요. 이 문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이게 17, 18 데이터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과거에 이미지는 사람들이 깎아줬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위원장, 전 위원님 부인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어를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정위에서 그 자료만 하나 좀 참고 자료를 주시죠. 그 이전에 이렇게 대중소기업 간의 감경 현황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가, 그건 참고 자료고, 어차피 지금은 전혀 안 해주고. 그건 참고 자료고, 지금은 이제 어차피 그런 재량권 부분을 삭제하면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상향 조정한 것이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로 해서 일정 부분 공정거래법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중심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차등 적용하는 것이 여러 실질적 통계상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최근에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 협동조합 공동행위라든지 공동행위 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단체하고 일반 개별 중소기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자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강경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것이 동일법에서 맞느냐 이런 데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졌는데 말씀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후에 기업에 미치는 영업이익률의 변화, 추이 또 이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이제 많이 생각했던 건 여기 지금 공정거래법만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징금의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도 국회에서 과징금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하도법도 있고 여러 법에 과징금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기속되는 과징금에 대한 용도 부분 가지고 관련 법률이 많이 발의가 전체적으로 한번 발의가 된 적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여기 이 부분만 공정거래법에서의 과징금만 가지고 여기 피해계층이라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한정하자는 공간행정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렇게 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이조차도 법적이 아니죠. 이거 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서기는 만만치 않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특허청도 마찬가지예요. 특허청 특허 수수료 관련해서 이 부분이 또 일반 회계로 그대로 하면 매년 이렇게 1,000억씩 정도 이렇게 기속이 되고 그러는데 특허청 입장에서도 그런 관련 부분들이 특허 관련해서 사회적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은 오히려 기업들한테 스스로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특허 관련 인력을 합충하는 데 있어 훨씬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에 관련 법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논의는 또 차치하고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도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도 국회 가기 전에 공정업무 한창 다룰 때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징금 부분 이게 최종에서 그 경감되는 부분 봤을 때 상당 부분이 경감이 되더라. 그러면 이것과 실제 중소기업 받는 과징금 부분하고는 상당히 좀 불공평 부분이 좀 이렇게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많이 검토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만 어쨌든 말씀 들어보면은 지난한 과정이겠습니다만 이 부분만 가지고 외국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차등화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조항은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또 공장에서 심의위원 검토를 하실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예. 공무원들이 과징금을 강경해진다는 법안이나 아니면은 의견을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럼 당신이 부위원장이었으면 그때 그런 거를 하기로 그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강압이 막 근절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감해줘야 된다 얘기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가리 의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이 자제를 해주시고 정부에서 아마 이런 측면도 있고 외국 입법률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셔야지 그냥 정부 보고 이런 거 발의해서 시냐면 되잖냐 이거 진짜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준비중앙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의견 내시면은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한상관이 아마 실무자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과거에 과징금 고시에서 1차 조정, 2차 조정 그래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를 딱 그 표 하나만 보면은 여기서 중소기업이 여기서 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그냥 감격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게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고시가 그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사실 법 시행령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고시도 시행이 그냥 고시죠. 고시에서 바뀌어갖고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이렇게 감경을 안 해줘갖고 상대적으로 이제 더 많은, 더 큰 제재를 받는 그런 거고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법 과징금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는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네. 네. 의원님 마지막 뭐 마무리라고 네.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이렇게 우리 교수님하고 영역을 해서 했고, 그러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기업 환경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우 연명하는 수준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국회에도 여러 가지 돌아가는 분위기고, 한편으로는 또 기업 친화적이라고 한다지만, 거꾸로는 기업한테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좀 살아가는 방향, 그런 속에서 이런 공정의 부분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거래법 개정할 때 저도 2017년도 한창 그때 우리 지금 정책실장으로 가시는 분이 이렇게 할 때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공정거래법 이런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제 토론자 옆에 항상 누가 있었냐면 검찰청에 공정위 담당 부장검사 그래가지고 옆에 그 고개 돌리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쪽에서 전속고발권 그 폐지를 주장했던 입장에 공정 입장에서 부담스러웠던 입장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기업의 보이스를 내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폐지됐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할 때 우리는 전속고발권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입장은 정부가 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좀 주장하기가 좀 그랬고 다만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을 많이 주장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차피 또 우리 공정위 또 정부의 감사께서 대안을 잘 발휘하셔가지고 전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던 거 그것은 어쨌든 경제계 입장에서 참 다행이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차등 적용 이것도 하나의 작은 걸음이지만 우리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도 그때 전면 개정 담당하셨던 분이 지금 이제 공정위 부위원장 되셔가지고 김재신 부위원장이 또 우리 기초로 부위원장의 후배시지만 늘 그런 입장에서 또 해박한 또 지혜와 기업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같이 잘 후배가 하고 어차피 이런 분위기는 또 국회 차원에서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은 조금 코로나 부분이 조금 잠잠해지고 그러면 입법화를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자료 가지고 조금 더 민의에서 좀 확장된 그런 토론을 한번 하면서 공정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이런 분위기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이렇게 자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기초로 전 부위원장님, 우리 공정위 국장님 자발적으로 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교수님, 토론자분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가요. 이번 달에는 나 매일 가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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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